저는 배윤택이고요. 지금은 리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 간단히 2022년 경제 전망하고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 어떻게 될지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큰 그림은 2022년 초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은 한 4% 정도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2020년, 21년처럼 그렇게 아주 재밌던 시장은 아닐 것 같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업종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머징 아시아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최근 11월 달 인플레이션이 거의 7% 가까이 됐는데, 작년 11월 대비해서 7%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뉴스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제일 컸죠.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면서 소비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건 가격이 뛰는, 물가가 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서플라이 체인은 그 물동도 영향이 있겠지만, 유통 체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생산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한 그 동남아시아 쪽 생산기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맞고 활동이 제대로 돼야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소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공급 사슬 문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지금 2021년도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shipping 컨테이너를 보낼 때 돈이 얼만큼 드느냐를 나타내는 인덱스예요. 이게 달러는 아니고 인덱스인데, 이 피크를 치고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내려왔죠. 그래서 공급사슬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했던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러나 물가 상승이 내년 초반까지, 중반까지 이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건 뭐냐면, 그 잡마켓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업률이 지금 현재 4.2%까지 떨어졌고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생겼을 때 2020년 초반에 거의 15%, 16%까지 올라갔다가 치솟다가, 최근에 많이 코로나 백신도 맞고 회사들도 다시 문을 열면서 실업률이 4.2%까지 떨어졌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노동 참여율은 예전만큼 회복되진 않았어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노동 참여율은 거의 한 63% 정도였는데, 지금은 62% 아래죠. 사람들이 많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표가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실업률은 노동을 할 수 있고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몇 프로냐, 100명 중에 4명이 직업이 없다는 거고요. 노동 참여율은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100명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62명 정도만 직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40명 가까이는 그냥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데이케어에도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애들을 이제 돌봐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니면 회사들이 사람은 찾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 실업률하고 잡 오프닝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기업의 일자리 중에 지금 하이어링 하고 있는 일자리가 몇 개인가라는 건데 보통은 지금 같은 수준의 실업률이면 4% 정도면 전체 기업의 일자리 수가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5자리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자리가 비어서 사람을 하이어링을 하는데 지금은 한 7자리 정도가 자리가 비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실업률은 낮고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노동 참여율은 저조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2021년 중반부터 2분기부터 지금까지 연간으로 10% 넘는 인건비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보긴 힘들고 지금까지 물가 상승은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아마도 내년 2022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1분기, 2분기에 적어도 한 4%, 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이 노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아마도 점점 더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이 좀 주춤해지면서 물가 상승도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물가 상승이 너무 많으면 이게 금융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 중반 정도까지 좀 힘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는 저축률인데 작년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스티뮬러스를 준 다음에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근데 지금 저축률 쭉 내려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세이브 안 하고 있죠.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준 돈을 잠깐 저축했다가 다 소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가 상승은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정부의 스티뮬러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소비재들, 소비에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성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과거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이제 경제에서 안 좋은 부분,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서비스 섹터인데요. 이게 실업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회복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듀러블 굿즈가 뭐냐면 소비 민감 소비재예요. 이게 자동차, 뭐 세탁기, 돈 많이 들어간 그 어플라이언스들이나 뭐 돈 있을 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듀러블 굿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비가 많이 증가했죠. 2019년 4분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논적으로 쓰는 뭐냐면 우리가 맨날 필요한 것들, 뭐 치약, 칫솔, 기저귀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생활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집에 있는 바람에. 근데 서비스 부분은 아직도 회복을 다 하지 못했죠. 그 서비스는 포함되는 게 가장 크게 포함되는 게 이제 요식업이죠. 호텔,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인데 이쪽은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별 회복이 실업률에도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지역별로 보시면은 뉴욕이나 뉴저지, 북동부 지방의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반면에 서남쪽에 있는 텍사스, 뭐 아이다호, 뭐 이런 지역, 애리조나 이쪽은 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환경은 그 웨이지 그로스가 발생하고 실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이러면서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소비가 완만하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이 좀 부정적이지만 물가 상승률도 내년 중반쯤 되면 안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경제는 평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내년은 이제 올해 비교해서 2021년에 비교해서는 성장률이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그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한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점차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죠. 2023년, 24년 이쯤에는 한 2%, 3% 정도 그 정도 경제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제 매출 성장을 그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만큼 전망하고 있는지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2021년은 여기 그 파란색이 언이고요. 그린색이 녹색이 세일즈예요. 보시면은 2021년은 어닝스 그로스가 상장했죠. 45% 정도 됐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S&P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해였어요. 2021년은. 2022년은 2021년에 비해서는 어닝스 그로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8에서 9% 정도 예상이 됐고 또 레비뉴 그로스도 한 6,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에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이 정도 그로스는 한 2017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던 시절, S&P 500이나 주식시장 투자가 아주 재미있었던 시절은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좀 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 분석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향후 이익 성장은 어떨지, 매출 성장은 어떨지 그것도 보지만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아니면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에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4월에 확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상당히 높죠. 평균적으로 보면 기업이 한 1달러 정도의 이익을 번다고 하면 주가 수준은 한 17불, 18불 정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1달러의 이익을 번다고 하면 주가 수준은 21불, 22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인데 이자율이 낮고 물가 상승이 낮으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높을 경우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현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주가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S&P 500의 경우는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은 평균 정도는 될 것 같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차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뭐 주가가 갑자기 1년에 30%, 40% 오른다 이런 기대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 그냥 올해는 예년 수준의 주가 상승률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한 연간 7%, 8% 정도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 2022년에 가장 매출이 증가할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게 뭐냐면 그 경기 민감주들이에요. 경기 민감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있으면 사가는 것들, 뭐 컴퓨터,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 여행도 뭐 여기 포함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웨이지 그로스가 10%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에너지는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2021년, 22년 회복되면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도 괜찮아고요. 이거고요. 뭐 IT는 여전히 좋고요. 이 그래프는 그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섹터별로 얼만큼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느냐, 사자라는 레이팅을 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에너지 섹터는 지금 현재 2021년 12월 17일 현재 보면 거의 67, 8% 정도가 사자라고 바이 레이팅을 하고 있고, 이건 근데 2020년과 대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그 전화회사, 뭐 인터넷회사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죠. IT 회사들이 세 번째 쭉 내려가서 작년보다 바이오팅이 줄어든 게 유틸리티하고 컨슈머 스테이플스. 컨슈머 스테이플스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 하겠죠.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이 다 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회사로 돌아가는 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컨슈머 스테이플스의 비중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가장 키 이슈는 우리는 그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70, 80%가 되면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잊혀지고 있는 사건이지만 아직도 개도국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그 정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쪽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브라질, 타일랜드도 60%. 근데 중국 백신 써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개도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향상되면서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의 생산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백신 접종률이 한 7, 8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들의 그 경우를 봤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한 2021년 중반부터 이 개도국들이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2022년 2분기 정도 되면 대부분 개도국에서 생산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되고 이쪽 나라들의 GDP 그로스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은 선진국 시장이 좋았다고 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개도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생산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개도국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의 GDP 그로스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약간 좀 반대죠. 미국 같은 경우는 21년이 좋았고 22년이 좀 안 좋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21년이 좋고 22년은 조금 GDP 그로스가 슬로우 다운하고 근데 이제 개도국들은 그 반대인 거예요. 2021년에 접종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022년에 코비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GDP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다른 이제 대륙별로도 보시면은 그 아시아 쪽이 괜찮아요. GDP 그로스 2022년 전망치를 보면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까이 그리고
타일랜드는 좀 별로네요. 네, 말레이시아도 7% 가까이, 인도는 9% 가까이, 필리핀도 한 7% 정도, 인도네시아도 5% 정도. 이 정도 그 러버스트한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고 하시면 이머징 아시아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그 GDP 그로스가 한 3%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은 상당히 괜찮았죠. 한 4%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조금 있죠. 주식시장에.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 2020년 3월에 있었던 이제 그게 딱 터지고 나머지는 회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무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회복이 거의 다 됐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큰 그림 크게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제 가입을 안 시켜주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고 싶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되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스관이 지나가고 이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이 가스를 받아갖고 써야 되는데 특히나 겨울철에 이 우크라이나 침략이 겨울철에 일어나고 가스관이 닫히기라도 한다면 가스값이 폭등을 하면서 유럽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독재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부채 문제가 좀 더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아, 그 부동산 업체 하나가 이제 거의 망할 수준이 됐죠. 상당히 큰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동산 회사가 그냥 그 부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진핑의 그 반대파들에 속해 있는 부동산 회사였는데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그쪽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 부동산 회사를 좀 쪼이는 그러면서 거기 돈줄을 쪼이면서 상대파들을 압박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정치와 경제 문제가 좀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진핑이 경제까지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대로 안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아주 극명한 그 예가 뭐냐면 터키인데 터키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거의 20% 가까이 됐는데 최근 이자율을 낮췄어요. 이 상당히 경제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이었죠. 왜 이렇게 됐냐면 에르도안이 독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의 결정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재를 하더라도 경제 정책은 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독재를 하고 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터키가 지금 리라화가 그래서 한 20%, 30% 정도 지난 일주일간 한 20%, 30% 정도 절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터키는 이제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국내 문제는 이제 법인세 문제. 법인세 아까 송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세를 트럼프 정부에서 급격히 낮춰놨기 때문에 2016, 17, 18년에 증권시장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세를 또 갑자기 급하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올해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중반까지 이어질 것 같고, 중반까지는 한 6, 7% 정도 연간으로, 후반은 한 3에서 5% 정도. 그리고 실업률은 3%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인건비 상승이 연간으로 한 10% 정도까지 올해 중반까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잔마켓 나가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찾으실 수 있으면 잔마켓 나가서 새 잡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올해 3번을 인상한다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예고를 했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3번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3번 인상하고 나면 금리가 단기 금리가 0.7에서 1%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0.0%에서 0.25%인데 그게 0.7에서 1%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이 매력이 감소합니다. 왜냐면 지금 채권 2%짜리를 샀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새로 발행된 채권이 1.5%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산 채권이 한 달 뒤에는 매력이 상당히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가격은 그 이자율하고 반대 관계가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FRB가 이자를 3번 인상한다고 한 이 얘기는 채권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평년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올해는. 채권 시장은 매력이 별로 없고, 채권 이자가 완전히 다 올라간 다음에는 채권 시장이 매력이 있겠지만,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채권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돈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부동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돈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리퀴디티를 생각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고 수익률 전망이나 매출 전망도 평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 8% 정도. 근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출렁이는 일도 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2022년 금융시장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백 교수님. 그 2022년 증권시장이랑 경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프레딕션은 사실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많은 프레딕션이 일어났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측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마켓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경제가 지금 다시 락다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같은 경우도 락다운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그런 가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델타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약간 증권시장에 충격이 있었고,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도 충격이 좀 있었죠. 한 2주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그다음에 델타 나오고 오미크론 나오고 이제 이 다음에 또 다른 베리언트가 나온다고 해도 증권시장에는 아주 큰 충격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 트래블이나 아니면은 하스피탈리티 이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바이러스의 어떤 숫자에 따라서 좀 많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병원이나 이제 여행업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채팅 윈도우에서 지금 여기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비디오랑 오디오를 다 킬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비디오를 켜시고 여러분의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켜셔가지고
질문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원수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EIDL 론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자를 안 쓰고 있어도 계속 이자가 붙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EIDL은 안 쓰셔도 계속 붙습니다. 안 쓰면은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안 쓰실 거면은 일부라도 지금이라도 상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받으신 거는 24개월 동안 원금 이자 안 갚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금년에 추가로 받으신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18개월 동안 유예가 되거든요. 유예가 된다는 게 한국말로 하면은 왜 몇 년 거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년 거치. 그래서 2년 동안은 원금 이자를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자는 받으신 순간부터 계속 째깍째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자율이 똑같이 픽스된 거죠? 3.75. 픽스지요? 3.75%. 3.75% 맞습니다. 예, 그게 예. 올라가진 않지요? 3.75%를 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배윤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 박사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면 사실은 우리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낮은 이자율 상에서는 3.75%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15만 불, 50만 불 지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20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5%로 감안했을 때 15만 불 정도 빌리시면 한 달에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731불 정도를 30년 동안 매달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15만 불을 30년 동안 갚으시는 걸 다 더해보면 2배는 조금 안 됩니다만 원금 이자 다 합치면은 7, 8만 불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만 불일 경우에 50만 불 빌리셨을 때 한 달에 2,500불 조금 넘는 돈을 30년 동안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거 다 더하시면 한 거의 90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만 불을 만약에 빌리셨다 그러면 한 달에 갚으셔야 되는 돈이 한 9,800불 거의 10,000불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30년 동안 갚으시면 또 굉장히 큰 돈이죠. 300만 불 넘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큼 더 빌렸느냐, 그다음에 얼마큼 더 오래 갚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 없으시면 빨리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 채팅에 지금 배윤택 교수님께 일리노이주 경제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서비스 섹터가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이제 시카고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상당히 큰 섹터고 그래서 다운타운 쪽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 근데 그 외에 그 제조업이 몰려있는 곳이라든지 이쪽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업이나 제조업이 몰려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좋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비슷하게 가긴 하겠지만 지역별로 어느 업종이 몰려있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시카고 지역에 지금 제가 그 부동산 가격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 추가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카고 북쪽에 특히 서브나 이쪽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된 상태고 증가율도 사실은 이제 슬슬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카고 남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올랐어요. 주택값이. 특히 이제 그 로인컴 지역들의 그 주택값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거로는 보면은 주택의 어떤 실수요에 의한 주택 상승보다는 투자에 의한 주택 상승이 높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자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현금이나 아니면은 회사들이 그 개발을 목적으로 어떤 샀던 그런 주택들이 많이 올라가서 향후에는 이제 그 남쪽의 주택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뭐 한
10만 불대 집들의 그 얘기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거의 한 15만 불 이상 되는 집들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그 현재 그 로인컴 쪽에 어떤 현찰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쪽 남쪽 지역은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섹터나 오피스 섹터가 제대로 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쪽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슬로우다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북쪽의 서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기업들의 활동이 지금 많이 그 활발하기 때문에 그 베이컨시 레이트가 많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작은 빌딩이 아니라 큰 빌딩이 가는 겁니다. 큰 빌딩을 통해서 좀 많이 주택시장, 특히 오피스 시장도 좀 회복세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국의 그 헝다 등 일부 부동산이 지금 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혹시 중국이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화될 경우에 뭐 국제 금융시장도 그렇고 혹시 미국 그 금융시장까지 그 일종의 파급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혹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GDP 규모가 지금 뭐, 탑5 안에 드니까요.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현상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최근 한 3년 넘으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연합국들로부터 수입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영향력을 상당히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3년 전에 발생했다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을 텐데, 지금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망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뭐 미국 주식이 한 20%씩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한 2, 3% 정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주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수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암호화 화폐 거래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가격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주식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사실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잘 이렇게 흐름이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과 이 전통 시장과의 혹시 전문 분야가 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너무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쭙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크립토는 제도권에 들어온 크립토가 있고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크립토가 있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온 크립토는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ETF도 만들어지고 큰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지금 제도권 수익률과 완전히 달랐지만 앞으로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거고요, 분명히. 크립토라는 게 사실 가치라는 게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가치가 없고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크립토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누군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르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투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인정을 받았고 ETF도 만들어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향후의 움직임은
제도권에 있는 다른 그 위험 자산들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작년도에 엄청나게 지금 돈이 풀려가지고 가계나 정부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기업이나 이렇게 갔는데 너무 이게 이제 자산 버블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긴축을 하면서 테이퍼링이라다 금리 인상을 하면 과정에서 이런 그 자산 거품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버블이라고 그 정의를 하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야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버블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1년의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아무런 수익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그 마켓캡은 뭐 1빌리언, 2빌리언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IT 회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매출이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있고, 애플도 매출이 있고, 테슬라도 매출이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상장된 루시드나 뭐 이런 회사들도 그 아주 큰 매출은 아니지만 백오더가 있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옛날 같은 닷컴 버블 같이 자산에 버블이 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을 하면 물론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IT 기업들 중에 특히나 매출이나 이익으로 그 주식 가치가 정당화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번 주였죠. 수요일 날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자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뒤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고요. 그 기업마다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22년에는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의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2020년, 2021년 같이 물반 고기반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장이었고요. 올해는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